우리 옆에 분에게 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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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가. 굉장히 낯설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요즘 젊은 애들은 긴 거 싫어요. 반가 반가 좋잖아요. 반가 반가 얼마나 짧고 좋아요. 광고 하나만 드릴게요. 예배 마치고 안수 집사님들 앞자리에 다 좀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안수 집사님들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날 비료를 준다 그래가지고 화단 정리를 해야 되네. 봄 되면 비료를 이제 농장 하시는 분이 한 30호 준다고 해서 그 비료를 얻으러 갔어요. 그래서 비료도 얻어오고 가니까 또 좋은 마사토도 있어서 마사토 좀 주십시오. 그것도 얻어오고 얻어올 걸 많이 얻어왔습니다. 근데 한쪽에 소나무가 막 제 키보다 이렇게 큰 소나무 5그루를 키우는데 그냥 막 키우고 있더라고. 그것도 가져오기로 했어요. 그거 포원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아요. 교회에 갖다 놓으려고 얻어왔어요. 그분 트럭을 타고 사장님 트럭을 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55년생이에요. 55년생인데 쭉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녀들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자녀들이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그랬더니 요즘 자녀들 때문에 죽겠다. 딸 둘인데 둘째 딸이 시집을 가서 모처럼 집에를 왔어요. 집에를 오니까 이제 아버지가 딸한테 오래간만에 가서 물 좀 한 잔 가져와라. 그러면 딸이 일어나서 가야 될 것 같은데 딸은 가지 않고 이러고 있으니까 사위가 벌떡 일어나서 물을 이제 이렇게 떠다가 줬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장인 어른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사위를 이렇게 좀 잘하고 또 딸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라 그랬대요. 그거 갖고 이제 딸하고 다퉜어요. 딸이 다시는 집에 안 온다. 요즘 애들은 왜 그러는지 모르겠대요. 요즘 애들은 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문제 때문에 와이프하고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이프하고. 그러니까 와이프는 항상 애들 편을 드는 거죠. 그래서 이 아빠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아니 우리가 세대 차이 생각의 차이 나는 거 좋다. 그러는 왜 우리가 맨날 왜 우리가 맞춰야 되느냐. 걔네가 맞춰야지. 어린애들이. 와이프는 우리가 맞춰야 된다고 얘기하고 아빠는 걔네들이 맞춰야 된다고 하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막 싸운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그러면서 이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세상이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변화가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이 변화가 혁명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이 변화가 너무 빨리 일어나고 이게 뭐 얘네들을 이해할 수도 없고 같이 갈 수도 없고 이 변화가 혁명적인 것 같다는 혁명적이라는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지난주간에 텍사스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필리핀에 천국 갔다가 잠깐 여기 스탑바이 하고 미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같이 만나서 점심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올해는 필리핀 갔는데 작년까지 아프리카가에서 선교를 했는데 아프리카 가면 이제 그 현지 사역자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시키는 교육을 한답니다. 작년에 갔더니 교육을 이제 뭐 한 40-50명 이렇게 모여서 하는데 그 아프리카 현지 목사님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강의 시간에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뭐가 그렇게 많은지 목사님 생각에는 무슨 전화 올 때가 아프리카에서 뭐가 있다고 그 전화 받느라고 막 분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촬영하다는 거예요. 어디서? 아프리카에서 오지에서 선교 갔는데 교육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이제는 찍더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스마트폰 없이는 살 수 없는 새로운 인류 문명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현재 세계 인구를 한 73억 정도 보는데 스마트폰을 쓰는 인구가 36억이 쓰고 있습니다. 4년 후에 2022년도에는
세계 인구의 80%가 스마트폰을 쓸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사람들이 하루 평균 4시간 그 스마트 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 젊은이들은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이런 친구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포노 사피엔스라고 부릅니다. 따라합시다. 포노 사피엔스. 뜻이 뭔가 하면 지혜가 있는 폰을 쓰는 인간이다. 그래서 이 단어를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포노 사피엔스라고 합니다. 이 단어가 2015년 이코노미스트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단어입니다.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지금 이 세계가 혁명적으로 파괴적으로 새로운 문명이 전 세계의 인류의 문명을 지금 교체하고 있습니다. 아이폰이 생기고 단 10년 만에 세상이 완전히 변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지금 2019년도 아닙니까? 2007년도에 신문 구독률이 73%였었습니다. 지금 20%로 줄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30대 중반 직장인 3,500명에게 물어봤습니다. 종이신문을 보십니까? 본다라고 답변한 사람이 9명입니다. 신문 보지 않습니다. 은행들이 인터넷 뱅킹들을 강화하면서 10년 안에 지점들을 다 폐쇄하겠다고 했습니다. 백화점 대형마트들이 매출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매출이 늘어나면서 미국의 125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시얼즈 백화점입니다. 2018년 작년에 파업했습니다. 파산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존 들어보셨습니까? 이 아마존이 온라인 유통기업인데 2018년 기준 몇 개의 물건을 파는가 하면 6억 가지의 물건을 팝니다. 상상이 갑니까? 6억 가지. 저기 전화 한 통 하면 무슨 물건이든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분실하면 거기서 다 그냥 또 보내줍니다. 이 인류의 혁명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인류의 혁명을 일으킨 스티브 잡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이패드 같은 것을 개발하게 된 창조적인 원천은 리드 대학 시절 고전 읽기 100권 프로그램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대학을 다니면서 프로그램에 100권의 인문 서적을 읽는 그런 수업이 있었는데 100권의 인문 서적을 읽으면서 자기 인생에 큰 영향력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크 저버버크 SNS, 페이스북을 개설한 친구입니다. 20대 젊은 나이에 나는 지구의 모든 사람을 다 네트워크로 연결하겠다라는 꿈을 가졌던 청년입니다. 그 친구가 이 SNS를 개설하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이렇게 했습니다. 나에게는 두 가지 취미가 있는데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마크 저버크나 이 인문학의 중요성을 이 친구들은 벌써 알았습니다. 컴퓨터에만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취미고 그리고 그리스나 라틴 고전 인문 서적을 원서로 읽는 거, 원전으로 읽는 게 자기의 취미라고 했습니다. 키게로가 인문학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역사적인 인물들이 탁월함을 얻는 학문이다. 젊은이들의 마음을 지켜주는 학문이다. 노인들에게 행복을 주는 학문이다. 풍요로운 삶과 역경시에도 마음의 안정을 주는 학문이다. 인문학이 뭔가 하면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탐구, 교육에 대한 학문입니다. 그래서 인문학이라는 것은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고민하고 사고하고 생각하고 교육하는 학문이 인문학이기 때문에 창의적인 사고와 통찰력을 가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요즘 젊은이들은 책 읽지 않습니다. 그냥 스마트폰에 다 검색이 되기 때문에 책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될 수 있으면 이제는 책 읽으라는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세계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은 오늘날 흐름도 알아야 되지만 거기까지 되어지는 그 본질, 근본, 그 기본, 그 베이직이 되지 아니하면 그런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없단 말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는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자녀들 세대와 함께, 부모 세대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는 그 본질, 인간의 본질, 그래서 인생의 가치관, 인생의 인생관, 인생의 역사관, 인생의 세계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 미국은 청소년들에게 왜 교회를 나가지 않느냐 하냐고 물어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미국 청소년 아이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이유에 대해서 이런 대답들을 했습니다. 교회는 인간이 겪는 고통과 불행에 대해서 책임도 지지 않고 해답도 주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크리스찬들은 다 위선자들입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신앙적인 내용이 과학과 너무 어긋납니다. 비과학적인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가 모두 다 허무맹랑한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역사적으로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이것이 청소년들이 나는 교회를 안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교회가 오늘날 사회가 원하는 진리를 더 이상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보다 월등히 뒤처져 있습니다. 교회들이 서로 경쟁하는 교회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성장하고 크게 짓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에 다 빠져 있습니다. 신자들의 신앙이 교회에서 시작을 해서 교회를 위해서 살다가 교회에서 끝나버리는,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교회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세우기 위한 존재인데 그냥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단 말입니다. 신자들을 보면 교회 안의 모습과 교회 바깥의 모습이 다릅니다. 여기서는 얼마나 고루관지 모릅니다.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되돌아볼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국회 인사청문회 있지 않았습니까? 7명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아들 특혜 채용으로 문제가 됩니다. 좋은 직장에 형편없는 실력에 형편없는 자세를 가지고 시험 쳤는데도 채용이 되었습니다. 딸을 위해서 3차례나 한 달에 위장 전입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문화체육부 관광부 장관은 자녀들에게 고액을 증여하면서 나라에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소득이 많은데 소득 신고를 누락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잠실 분당 세종에 투기를 해서 23억의 시세 차이를 얻었습니다. 부동산 투기하시는 분이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올라 있습니다. 통일부 장관 막말하는 것으로 유명하신 분이고, 과기정통부 장관 2013년부터 국가연구비로 해외 출장 자기 딸 유학 가 있는 데에 돈을 다 썼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사를 보면 해방 이후부터 전두환 정권 때까지가 가장 수준 낮은 정치 사회였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약자를 누르는 그런 세상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이 문민정부를 이끌면서 일반 사회로 뛰어올랐습니다. 법이 지배하는, 우리나라가 비로소 법이 지배하는 법치 사회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정치가 선진국이 되려고 하면 수준 높은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지도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바로 도덕성입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 검증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사람의 도덕성이 어느 정도인가,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 전문성이 어느 정도인가, 이것을 검증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7명의 장관 후보들이 다 도덕성 문제에 첫 번째로 심각한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는 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몇 명의 장관 후보가 있습니까? 7명 있습니다. 그 중에서 크리스찬이 몇 명이라고 생각합니까? 뒷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틀림없이 2명 이상은 크리스찬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의 가치관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이거 보십시오. 한번 읽어주십시오. 무엇을? 그것을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 해야 하지 말아야 될 일, 옳은 일과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 판단 기준, 그것을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가치관에는 일반 가치관이 있고 사회적인 가치관이 있고 개인적인 가치관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이 책을 제가 보았는데 여기 저자가 하면 한 나라의 국민의 가치관을 알려고 하면 그 나라의 화폐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화폐를 보면 그 화폐는 그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을 찍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로마 황제의 그 형상이 동전에 찍혔습니다. 20세기 이후에 종이화폐가 만들어지면서 나라마다 자기 나라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 위대한 지도자들을 얼굴을 찍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누가 있는가? 보면 왕들, 정치가들, 군인들. 그런데 이분은 2009년도에 5만 원권이 생기면서 심사임당 여성을 올렸는데 이렇게 평가하더라고. 저분이 왜 저기 올라갔느냐? 아들을 전국 수석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저기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치관들을 대변하는데 저기 우리나라 화폐를 보면 우리나라는 정치가들만 대접받는 나라다. 그래서 어느 모임 가도 가장 좋은 자리에 정치인들. 이게 우리나라 사회의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스위스의 화폐를 보면 저분은 누군가 하면 근대 건축가의 대표적인 거장 루코르 비지에, 이름도 어려워요. 건축가입니다. 핀란드의 화폐 보면 저분도 알바 알토르라는 세계적인 건축가를 화폐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위스나 핀란드나 그 나라의 가치관을 그 돈에서, 화폐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적인 가치관은 개인의 가치관에 많은 영향을 주는데 이번에 버닝썬 사태가 우리나라에 계속해서 이게 문제가 되는데 우리 이 버닝썬 사태를 보면 여기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의 가치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사회에 퍼져 있는 가치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성공한 아이돌들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사는가, 재력가들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부패한 권력자들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오늘 살고 있는가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합니다. 현대 사회 중에서 후기에 산다 말입니다. 현대 사회가 있으면 초창기가 있고 중기가 있고 후기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현대에서도 후기에 살고 있다. 말세가 가까웠다라는 그런 말세에 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포스트모던 오늘 우리 사회에 사는데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상가, 철학가가 누군가 하면 니체, 마르크스, 프로이드입니다. 니체라는 사람은 인간에게는 권력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마르크스는 돈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고 프로이드는 성이, 섹스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21세기 우리가 사는 사회의 가치관에 그 모든 것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사람들이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버닝썬 사태를 보면 권력과 돈과 성, 오늘 이것이 우리 사회의 가치관 1순위에 올라와 있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생각하지? 여러분들의 가치관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가치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부가 배를 타고 바다에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올리니까 그 그물 안에 많은 고기들, 크고 작은 고기들, 여러 종류의 고기들이 잡혔습니다. 그것을 건져서 이제 깔아놓고 갑판에서 그것을 분류 작업을 합니다. 좋은 고기들, 큰 고기들, 나가다 팔 수 있는 상품성이 있는 고기들은 그릇에다 담고 작고 쓸모없는 고기들은 바다에 다시 던져버린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비유로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물고기를 분류하는 사람입니다. 상품성 가치 있는 것들을 그릇에 담고 쓸모없는 것들은 버리는 것. 내 인생에 쓸모있는 가치들은 모아서 나의 것으로 하고 쓸모없는 가치들은 내다 버리는 것. 버릴 것은 버리고 모을 것은 모으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바른 가치관을 정립해 나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 말입니다. 사도 요한이 쓴 요한 1서를 보십시오. 요한 1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들은 정욕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가 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권력, 돈, 성회, 성공, 출세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이것들이 다 사람을 쾌락과 정욕으로 이끌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추구하는 가치가 변했다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변했단 말입니다.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달라졌단 말입니다. 그동안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신앙생활하지 않을 때는 세상이 소중히 여기는 그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 그것들을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이상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가치들은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소중하다고,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는 그것들을 귀하게 여기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으로 변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다가 이제는 그런 것들을 다 내어다 버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정말 예수님이 소중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생각이, 사고가, 삶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표적인 것이 따라합시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이외에도 성령의 9가지 열매라든지 겸손이라든지 섬김이라든지 기도라든지 찬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수님은 가치 있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가치관이 우리와 많이 다릅니다. 기성세대와 많이 다릅니다. 대충 살자, 이것이 요즘 청년들의 첫 번째 가치관입니다. 베토벤 보십시오. 여기 음자리표들을 여러 사람들이 그렸습니다. 누가 제일 멋있습니까? 누가 대충 그렸습니까? 베토벤이 대충 그렸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가치관, 인생관이 무엇인가 하면 야, 대충 살자. 대충 살자. 저 베토벤이 그리는 높은 자리표로 그냥
대충 살자. 예, 보십시오. 북극곰입니다. 걸어가기 귀찮으니까 그냥 누워서 그냥 대충 내려간다 말입니다. 대충 살자. 걷기 귀찮아 미끄러져 내려가는 북극곰처럼 우리 대충 인생을 살자. 재 보십시오. 고양입니다. 하우스 위에, 하우스 지붕 위에 누워서 자고 있는 고양이처럼 우리 인생을 대충 살자. 요즘 청년들의 사고입니다. 그럼 왜 청년들은 대충 살자고 하고 있을까? 청년 세대를 보면 청년 세대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경쟁 사회에 던져집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좋은 대학에 입학시키기 위해서 초등학생들이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그나마 요즘 우리 마당에는 뛰노는 애들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한 5년, 6년 전만 해도 뛰노는 애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보이지 않습니다. 학교 끝나면 어디 가야 됩니까? 어디 가야 됩니까? 학원. 왜 갑니까? 공부하러? 왜 공부합니까?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대학 입학시키려고 애들 끝나면 학원 갑니다. 그래서 공부를 초등학교 6년, 중학교, 고등학교 6년, 12년 동안 공부를 빡세게 합니다. 놀지 못합니다. 대학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대학 들어가면 인생이 자유로워집니까? 이제부터는 취직이 걱정입니다. 대학교 2학년 되면 취직 때문에 보통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 대학생 아이들이 하루에 3시간, 4시간 자면서 공부하고 알바해야 됩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아이들은. 부모가 한 달 생활비 줘서 생활비 받으면서 대학 생활하는 아이들은 아주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러나 소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 대학생들은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시간 날 때마다 가서 편의점에 가서 알바를 해야 생활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이 우울증이라든지 무기력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학을 들어갔는데 대학에 들어가면 이제 좋은 취직을 하기 위해서 학점 관리해야 되고 토익 점수 받아야 되고 자격증 따야 되고 공모전에 입상해야 되고 인턴 해야 되고 취업 때문에 대학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경쟁을 하는지 모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취직이 됩니까? 대학 졸업해도 2명 중에 1명밖에 취직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지금. 현실의 벽이 너무 높다 말입니다. 어르신들은 졸리죠? 목사님이 성경 말씀이나 하지 무슨 저런 얘기를 하나. 그러면 여러분은 꼰대예요. 2년 전에 교수님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한국과 중국과 일본과 미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4,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너희 나라에서 청년이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 물어봤습니다. 중국과 일본 대학생들이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재능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재능이 제일 중요하다. 미국 대학생들은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노력입니다. 노력하면 됩니다. 한국 대학생들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빽이다. 맞네. 부모의 재력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부모의 재력.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부모를 잘 만나야 되고 부모의 재력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노력해도 안 된다 말입니다. 뛰어넘을 수가 없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 원고에도 쓰진 않았는데 어린아이가 가난한 집에서 아주 머리 좋은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사교육비가
어렵게 사는 가정하고 잘 사는 가정하고의 사교육비가 10배 이상 차이 납니다. 10배 이상. 그래서 이 가난하게 가정에서 아주 똑똑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얘가 점점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부잣집에 머리가 아주 좋지 않은 애가 태어났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이 부잣집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학원을 보내고 뭐 과외를 보내고 해서 막 교육을 시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연구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이쪽 아이와 이쪽 아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머리가 나쁘게 태어나도 교육비를 계속 투자해서 한 아이들이 다 대학에 들어가고 얘네들이 더 잘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성공을 해서 좋은 직장, 좋은 데에서 임원하고 좋은 데에서 지도자가 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그 밑에 가서 살고 거기를 뛰어넘을 수가 없다 말. 이게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 구조라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그것을 절감하기 때문에 대충 살자. 해도 안 되는데 뭐 열심히 사느냐, 대충 살자. 그래서 완전히 포기한다라는 건 아니고, 이 대충 살자의 의미는 뭔가 하면 나는 기성세대처럼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 나는 대충 산다는 건 뭔가 하면 내가 내 현실 가운데서 내 삶을 추구해 나가면서 내가 그 순간순간 나를 재충전하면서 여유를 가지면서 나는 이 인생을 뛰어넘겠다라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대충 살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얼마나 한심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정신 차리고 살아도 못할 세상에 대충 산다는 게 말이 되느냐. 대화가 안 된단 말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가치관 중에 첫 번째를 대변하는 게 뭔가 하면 대충 살자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뭔가 하면 소확행. 들어보셨습니까? 소확행.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나는 추구하겠다. 행복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너무나도 큽니다. 자, 우리 부모 세대들은 열심히 일해서 집을 하나 마련하면 행복할 거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두면 노후에는 내가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 거다라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사는 부모를 보니까 고생만 쭉 들어가지 노후에 평안하느냐? 평안하지 않더라는,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다. 나는 지금 이 순간에 이 시점에서 작은 행복을 추구하면서, 사소한 행복을 추구하면서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것에 내가 아낌없이 투자하면서 오늘 내 삶 가운데에 사소한 행복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겠다라는 것이 오늘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입니다.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들은 그들을 비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단어가 뭔가 하면 워라벨이라는 단어입니다. Work-life balance.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것. 적당히 벌면서 재미있고 행복하게 살겠다라는 것이 오늘 젊은이들의 사고란 말입니다. 옛날에는 직장에 취업하려면 그 회사 연봉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요즘 청년들은 그 회사의 워라벨이 어떻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직장의 일거리와 그 다음에 퇴근하고 한 후에 삶의 밸런스가 어느 정도 됩니까를 첫 번째로 꼽고 첫 번째로 묻는단 말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오늘날 우리 90년대 생들의 희망이 무엇이냐? 9급 공무원이라고 했습니다. 왜 9급 공무원입니까? 퇴근하고 난 후에 나는 삶을 누리겠다. 6시에 퇴근하고 나서 일반 직장에 들어가 봤자 야근 때문에 일도 못하고, 그렇다고 뭐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다. 그래도 퇴근 후에 삶이 보장되는 9급 공무원이라도 나는 공무원이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청년들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면, 정확하게 분석해내지 못하고 하면 아마 세대 갈등은 더 점점 벌어질 것이고, 가정 안에서의 불화와 가정 안에서의 문제점들은 더 많이 노출되리라 생각합니다. 인류가 바뀌고 있습니다. 신인류가 시작이 되었고 4차 산업을 이끌어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그 주역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청년들 세대이고 우리 자녀들의 세대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우리 세대가 잘했듯이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가 21세기를 잘 이끌어 가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올바른 인생을 살려고 하면, 올바른 인간이 되려고 하면 올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가는 자신이 정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기독교의 근본 가치가 무엇인가 하면 믿음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근본 가치는 세 가지가 있는데,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이 근본 가치에서 기본 가치가 도출되는데, 믿음, 소망, 사랑에서 자유, 정의, 평화, 이런 기본 가치가 도출되고, 자유, 정의, 평화라는 기본 가치에서 더 나가서 인권이라든지 책임이라든지 실천이라든지 현실 가치가 드러나게 된단 말입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는 내가 그동안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중요한 가치들이 변화된다라는 것이 예수 믿는다라는 의미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의미란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치관이 분명해야 합니다. 21세기 지도자의 길을 걷고자 하는 청년들은 가치관이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서 버려야 될 가치들은 무엇입니까? 주워 담아야 될 가치들은 무엇입니까? 그것들을 이 한 주간 깊이 생각하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생각과 그런 가치관을 갖고 생활하고 있는지를 깊이 한번 생각하고 반성하고 되돌아보고, 귀한 것을 자꾸 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